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퇴임을 앞둔 독일 총리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사람은 16년의 재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8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반성과 사죄를 회피하는 일본을 날카롭게 비판한 적도 있는데요.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16년 동안 독일을 이끈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마거릿 대처, 2번 앙겔라 메르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마거릿 대처, 2번 앙겔라 메르켈.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선물도 준비했어요. 주진우 라이브 채팅창 환경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주는 친환경 선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에코백 드릴게요.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감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도 많이 하셨는데 국감까지. 그런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밥값 좀 해라 이런 지적하는데 그런 지적 나올 때마다 어떠세요, 최영두 의원님? 네, 이 국회의원들이 잘 일을 못한 것도 또 무엇보다도 정당 정치에 이게 하나 사로잡혀서 노니까 네. 이것도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그 오해를 불식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이 국회의원도 지금 다 같이 국회를 놓게도 네. 또 그 중에 보면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평가도 있고. 그럼요. 역할이 옥석이 있습니다. 또 네. 가려지는 거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방송국에 있을 때 국회가 왜 일을 안 하나 이렇게 네. 했는데 국회 들어보니까 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하고요. 어떤 분은 놀아요. 그래요. 아침부터 회의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일 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회가 결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고 네. 삶의 질의 이제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더 분발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9194님 방금 전화 와가지고 주진우 라이브 듣는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 국감은 못 먹는 감이 아닌데 왜 자꾸 찔러요 얘기하는데, 자, 이 두 분은 되게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고요. 자, 최영두 의원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새 헬쓱해졌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사직을 유지한 채 국감 출석하겠다, 정면 승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자회견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고 또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 세력들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지연 말단적인 사안들을 왜곡하고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오해, 왜곡, 가짜뉴스 있다. 난 정면 돌파하겠다. 이재명 스타일로 국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예, 이재명 지사 오늘 국정감사에도 한번 이 문제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체육회장 네. 체육회장 선거 이후에 경기도 체육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한번 국정감 다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국정감사를 받으신다니까 거기서 경기도지사로서 네. 정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나시 또 평가되겠죠. 역시 대장동도 그 전에 성남시장으로서 또 경기도지사로서는 그럼 그 관점 어떻게 보는지 네.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기회가 생겼죠. 저는 뭐 그 이재명 지사님 이제 그 경선에 있을 때 선임 대변을 했는데 지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현안이나 사안이 있을 때 피해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위기 돌파형이고 특히 모든 문제에서 정면 승부형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 시민들에게 있어서 지금 시대에 맞는 리더십에 딱 맞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님은 지사님은 대장동과 관련된 성과와 실적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짜뉴스라든가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로 승부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로 꼽히는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도 또 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3차 선거인단 선거가 정말 참 수도권 민심의 대지진이라고 할 만한 사태였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였죠. 보통 50% 이상을 득표하던 이재명 후보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만 30%대 그리고 60%의 이낙연 후보가 득표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상당히 예상 밖의 엄청난 민심의 대지진이라고 할 만한 것이고 그 진앙은 바로 대장동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대통령도 판단하신 것 같고 검찰로서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짝 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냥 특검을 빨리 하자. 나에 대해서 2개월 만에 끝내자. 그리고 뭐 고발 사준지 그것도 빨리빨리 끝내자. 그래서 서로 빨리 끝내자는 그 특검 쪽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그런데 기자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원래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아니면 특별조사본부가 꾸려서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특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구나 지금 이제 특히 고발 사주 이거는 고발장이 접수된 게 9월 6일입니다. 그 3일 만에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로 무슨 피의자로 입건을 하더니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거기에 뭐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서요. 네.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빨리빨리 불러가지고 누가 했는지 난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취도 왜? 있고 그럼요. 왜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초하는 거고 이 문제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재명 사건 저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거 나와서 나중에 뒤에 되면 대선 앞두고 또 그 무슨 그 험한 또 일입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 이거죠. 박성준 큰 맥락에서 이제 화천대유 관련된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영장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구됐으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배 씨는 지금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천화동인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이익 배분의 중심 인물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구성도로 볼 때 곽상도 의원이 전 의원인가요? 지금 아직 곽상도 의원이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당시에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뭐 신영수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화천대유가 직원이 16명밖에 안 됐어요. 2015년도에요. 네. 출범할 때. 그런데 그 화천대유의 법조인들이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최고의 검사장 출신들이 한 10여 명이 들어가서 자문과 고문 역할을 했는데 네. 이 자체가 뭐였냐면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화천대유가 기본적으로 불법성을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고 네. 김만배 씨를 통해서 아마 이 화천대유의 이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기라성은 샛별로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샛별 같은 아주.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의원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아간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빨리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밝혀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했죠. 사퇴까지 해서 사실은 곽상도 의원이 나서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사건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만배란 지금 사진구속 청구된 저 대주주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김만배라는 저분이 대단한 분 같아 보니까 법조계 인맥이 바로 대단하죠. 법조계 인맥 때문에 지금 기왕의 성남 개발에 뛰어들던 분들이 시장하고 연결시켜주고 시장은 재판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위해서 좀 뛰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사설 로펌을 사실 운영한 것처럼 비슷하게 가동하면서 로펌까지 나왔습니까? 그 사설 로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뭐 형님 하면서 뭐 지금 뭐 전 대법관실에도 수시로 들락거리고 네. 뭐 검찰총장 했던 분들도 만나고 네.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하고도 한테도 뭐 아들 뭐 취직시켜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큰 이제 이걸 굴릴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네. 이 지사도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이익 구조에 지금 이익 공동체에 끼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만큼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네. 천화동인 1호실 소유 논란. 정영학 씨의 이 녹취록이죠. 그래서 네. 천화동인 1호는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라고 김만배 대주주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검찰 조사 전에는 그런 말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검찰 조사 이후에는 그분 발언한 건 맞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구 사업자 간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딴 핑계를 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야기가 잠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달라지고 요거는 이제 있어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개인 인맥이 있고 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때 이렇게 활동의 폭이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 법소팀장이 이렇게 많은 인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뒤에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의 영역이 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행동했느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대주주 간에 지금 녹취록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5년도에 보면은 이들의 관계는 아주 유대 관계가 좋았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19년도에 정영학이 김만배와 관련된 부분을 녹취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건 어떤 거였냐면 2019년도에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서 녹취를 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정영학과 또 남욱은 같은 라인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남욱 변호사는 실제 박영수 특검에 강남에 있는 변호사였고 남욱이 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만배가 구속이 됨에 따라서 남욱과 정영학 이 실질적인 배분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화천대유의 본질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감을 통해 그리고 수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본질이 드러나야죠. 박선봉님께서 내가 몸통이면 성남시에 5,500억 안 주고 절대 곽상도 아들에게 50억씩 안 주죠.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서 거기 몇천억 빼돌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몸통이면 그러십니까? 선봉님께서 얘기하셨고 박보영님께서는 김만배 씨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할 거고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야죠 얘기합니다. 사실 대장동 이재명이 설계했다 이재명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곽상도 아들 50억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 받아갔잖아. 왜 이재명이 줬겠어. 자, 50억 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민의힘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수사받게 돼 있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리고 지금 50억 뭐 클럽이 또 있다 그러기도 하고 다 네.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없었다는 말이 뭐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얼마 전 1면 3면에 걸쳐 크게 돼서 특별히 했는데 주주 회의를 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을 제한하고 초과 수익은 환수할 수 있는 주주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결의를 할 때 여기 유동규 지금 구속돼 있죠. 구속됐죠,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는 구속됐습니다. 예. 구속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뭐 그냥 직원이라 그러지만 사실 거의 뭐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굉장한 실세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이분하고 여기 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유동규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죠. 할 때 그때 주주의 그 회의에서 규칙을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안 바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걸 계속 방치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유동규의 김만배 이렇게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 천화동인에서 그렇게 엄청난 8천억에 가까운 당군 일의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걸 또 방치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밝혀지겠죠. 이거 화천대유 관련된 부분은 엄격히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워낙 많이 연루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곽상도 의원에게 로비하는 자금을 건네줬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대장동 개발 관련된 내용의 핵심 내용이 한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보면 사전에
고정된 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남의 몫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자들이 소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구성했다라는 거고 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서 이 대장동 사업 관련된 부분을 2015년대 지금 두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이 부분이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인허가권자이자 다음에 이걸 다 설계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 이 당연히 성남 시민이 가져야 될 이 엄청난 이익을 그렇게 방치한 그 배임의 책임 이런 문제가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맞는 게요. 이익을 이미 사전에 확정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다시 걷어들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간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러한 기관들이 수익을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남시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이익을 환수했다, 회수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 삼면에서 회의록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초과 수익이 났을 때 초과 수익을 제한하고 그걸 환수하겠다는 그 규약 변경을 못했을까? 자, 이 부분이 국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수님께서 오징어 게임 수익을 넷플릭스에서 다 먹잖아요. 넷플릭스에 다 넘긴 설계자도 무능 아니면 부패라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대장동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삐끗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쯤 끝날까요? 저는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들이요. 이번 대선의 정권 재창출 또 재집권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크기 때문에 모든 대선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논란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보다 큰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좀 잠잠해질 거라고 봅니다.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심의 대지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묘합니다. 이게 사실 그 민주당의 경선 규정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사퇴한 이후에 그 후보가 얻은 득표는 무효로 한다고 볼지 사퇴하면은 사퇴 이전에 얻은 표는 다 무효로 볼지에 따라서 이게 묘하게 과반이 되고 과반이 안 되는 아주 절묘한 그 표심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민주당이 극복하느냐의 과제일 텐데 그럼 민주당의 과제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이 갑자기 1차, 2차, 3차가 그 국민선거인단 선거가 이제 3번 있었지 않습니까? 1차, 2차. 다 그냥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다가 이 대장동 사태가 터진 이후에 마지막 3차에서 왜 이런 엄청난 민심의 변화가 생겼나. 마지막 3차 경선에서는 6대 3으로 이낙연 후보가 앞섭니다. 그런데 경기 서울에서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경기 서울에서는 또 50%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득표해요. 그래서 민심이 확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기에도 좀 그래요. 대장동 민심이. 그게 이제 당원하고 그 선거인단하고 차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어쨌거나 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당히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이 민심의 변화, 대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주목할 포인트 같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요. 또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경선 과정이라든가 이제 선거 과정들을 쭉 보면은 대세 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한 번도 그 여론조사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런데 이번에 3차 경선 선거인단 조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많은 전문가들이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또 그 정치부 기자들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캠프에서 이 해석을 잘해서요. 확실한 해법을 좀 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볼까요? 어제 광주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4명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는 나오지 말아야지, 이제는 좀 끝났어야지 했던 무속 공방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건 두 번, 세 번 하기는 어려웠겠죠. 이제 한두 번 더 나오고 말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여당의 경선에 나타난 그런 민심의 대지진이 그러면 야당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야당에서는 누구를 그러면 이게 힘으로 보탬이 될 것이냐. 야당에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 그걸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무속이었어요. 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KBS 광주 방송총국에서 진행된 토론회였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네.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제가 뭐 아니.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익히는데 하루가 안 걸립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알겠습니다. 결정을 한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그만두실 때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 관두라고 한 사람은 수백 명이고 이재명, 윤석열 의혹 지금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명박, MB 5골 난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난에 대한 철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하여튼 저희가 클 때는 주변에 가난이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 보고 느끼고 자랐습니다. 네, 가난이 일상화돼가지고 보고 듣고 느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정책 비전 이런 거 아니고 조금 국민의힘 TV 토론회만 가면 좀 코미디가 되네요. 좀 웃겨요. 지금 이제 다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사인이 모두가 다 자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 마지막에. 네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볼 텐데 이제 한두 차례 이거 해보고 나서 이 반응을 보겠죠. 반응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해봐야 별 내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구나. 네.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되구나. 이런 정리가 있을 테고 어쨌거나 뭐 후보 토론 과정에서는 하고 싶은 말 다 나오고 서로 제기하고 싶은 의혹 다 제기해야죠. 그렇게 네. 해야지 나중에 이게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후보에 대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네거티브도 있고 포지티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질문을 받는 후보자가 정말 역량이 있느냐, 임기 대응 능력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콘텐츠 그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느냐, 또 미래 비전이 있느냐, 이것들을 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데 제가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지금 뭐 간단하게 그 소리를 들어봤어도 대안이 아니라 실제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서로들 확인하는 자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도 경선도 그렇고 결국에는 여야 모두 포용성 게임을 갈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네. 포용성이 큰 후보냐. 네네. 예, 누가 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후보 수도권에서 민심의 대지진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이끌을 만한 포용성을 보여주느냐. 다음 우리 당 역시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압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고 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대선 후보를 정해서 저렇게 할 때 지금 여기는 오히려 이게 뭐 컨벤션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막 이렇게 마지막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또 불필요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일반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 저희 지지자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게 포용성을 서로 같이 안고 한 팀이 이제 민주당이 자주 이야기하는 원팀. 네. 누가 원팀을 이끌 만한 포용력과 포용성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누가 정말 그 에너지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마 나중에 게임의 큰 프레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TV 토론이 끝나면 홍준표 후보가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땄다. 원희룡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공감할 만하다.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TV 토론만 끝나면 언론의 가십성 이슈가 이렇게 도배됩니다. 또 특별히 무속 논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국민의힘에서 선을 그어야 될 텐데요. 그래야 될 텐데 이제 뭐 충분히 나왔으니까 이제 뭐 3번, 4번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3인이 모두 지금 공방하는 이런 형국인데 그게 한 일종의 판시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별로 이제 새로운 분석, 새로운 계산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TV 토론은 항상 그 교차하죠. 혼돈기와 질서기가 교차하게 되는데 그 혼돈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철학이 드러나는 건데요. 무속 논쟁도 상당히 괜찮은 토론 주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후보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게 되는 건데 네. 그 당시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그럼 우리가 사회 생각할 때
그 합리적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 감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로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너무 길게 하면은 싱겁죠. 세상에 그 무속일 말 믿고 인생을 승부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251님께서 손바닥에 왕자 쓰는 게 왜 무속인가요? 제가 입학시험 치러 갈 때 부친께서 제 손바닥에 써주셨어요. 더 이상 국민 방송에서 무속이란 말 안 듣고 싶어요. 왕자 써줄 수도 있지. 너무 무속하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님께서는 유승민 후보는요. 다음 토론에도 무속인 이야기 또 할 듯한데요. 얘기합니다. 자, 무속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3명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당심 그리고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새 최영도 의원님? 이게 지금 사실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그 3차 슈퍼위크 그 투표를 결과 가지고 역선택이다 뭐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이게 지금 그 우리 당은 지금 어떤 구조냐면은 일반 국민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비중이 높습니다. 처음에 1차 때는 2대 8이었고 네. 이제 2차는 이제 3대 7로 조금 3위로 됐죠. 당원들의 그게 이제 마지막은 5대 5인데 네. 결국 당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반 여론조사는 사실 이게 뭐 그 당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민심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제 당심 네. 2대 20%에서 30% 커졌고 50%로 커져가는 이 당심 여기에 지금 새롭게 지난 9월 말까지 입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이 무엇일까? 1차, 2차 이건 뭐 한 26만 명 입당했다고 했나요?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심이 뭐 주세상으로 보면은 그건 다 밝힐 수 없습니다만 당심이 조금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 때보다 2차 때가 그 비율도 커지게 했지만 그리고 좀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3차 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그게 이제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보면 이제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추세라는 게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1위였다가 점차 TV토론이라든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실망한 표들이 많은 거죠. 중도 탈락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틈새가 누가 들어온 거냐면 홍준표 후보가 들어왔고 네. 거기에 또 유승민 후보라든가 지금 원희룡 후보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건데 이 기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윤석열 후보가 완전한 1위 독자적인 1위 후보로서 확고하다고 하면은 상대 후보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위 후보가 흔들리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해볼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영도 의원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4명 다 자기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다이내믹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가 포용성 게임이고 이건 결국에는 이전에 그 삼국지 보면은 유비현덕하고 뭐 등등 다 나오죠. 싸움으로 치면 유비가 제일 못하고 지략으로 치면 제갈량보다 못하고 하는데 유비가 이제 천하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뭔가 좀 이 지략도 있어야겠지만 덕성이라든가 이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권 주자들한테 링컨의 팀을 만들어라. 에이브라함 링컨의 팀을.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대위기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데 그 뒤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경쟁했던 사람들 전부 내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팀으로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럼 더 포용성을 가진 후보는 누굴까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랬어요. 다른 후보의 정견을 듣고 싶다고 이제 로키로 갔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시동을 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나부터 앞장서겠다. 그 바탕 위에서 저는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룩하자. 뭐냐면 당내 경선에는 승부사적 기질 있는 후보가 유리한 겁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후보가 유리한 거고 본선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내를 결집할 수 있는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후보가 이번에서 이제 경선에서는 누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본선에 가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도 확장력이 있는 포용성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넘어가면서 5대5 당심 대 일반 민심 5대5인데다가 점차 이제 이게 큰 우리 당원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본선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248님, 최영두 의원님에 대한 응원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욕보십니다. 이렇게 전라도 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이고요. 6256님께서는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박성준 의원님, 오늘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6시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으로 앞이 거의 보이지